한국은 무기를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캄보디아가 단교까지 운운하며 발악했죠. 사방이 한국제 무기로 포위당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1억 원짜리 폭탄 하나. 국경선조차 넘지 않고 110km를 날아가 목표물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중국제 방공망이 있었지만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죠. 명중률 100%.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거 전쟁 범죄 아닙니까? 자금 세탁 은신처가 날아간 캄보디아는 격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라면 우리는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무기를 만든 걸까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모니터를 다시 켰습니다. 빨간 점 13개, 12개는 명확했습니다. 군사기지, 레이더 시설, 미사일 발사대. 전형적인 군사 표적이었죠.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달랐습니다. 이건 뭐지? 건물 구조부터 이상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빼곡했고 서버실로 추정되는 공간이 보였습니다. 1m 오차로 정확히 폭격당했다는 건 실수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타격 목록에 넣었다는 거죠. 저는 사이먼 클라크입니다. 이곳 지하 3층 무기체계 분석실에서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까지 수백 번의 전쟁을 해부해 왔죠. 하지만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2025년 12월 9일 새벽 3시 긴급 분석 요청이 떨어졌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전쟁, 폭격 지점 분석 부탁드립니다. 일상적인 업무였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양측의 타격 정확도를 평가하는 게 제일이니까요. 위성사진을 열었죠. 캄보디아 지도 위에 13개의 빨간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점. 캄보디아군 제3기갑사단 주둔지 완전히 초토화됐더군요. 두 번째, 장거리 레이더 기지. 안테나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세 번째, 미사일 발사대.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모두 교과서적인 표적 선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1번째 지점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좌표를 확대했습니다. 시아누크빌 외곽 해안에서 15k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건물이 하나 보였는데 군사시설 같지 않았습니다. 군막사는 네모 반듯하고 지휘소는 지하 벙커를 갖추고 있죠. 이 건물은 달랐습니다. 15층짜리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외벽에는 감시 카메라가 빼곡했고 옥상에 위성 안테나가 여러 개 설치돼 있었습니다. 통신시설인가? 더 확대했습니다. 창문에 창살이 보였습니다. 모든 층, 모든 창문에요. 감옥? 아니야. 군 구치소도 아니고. 건물 내부 구조를 적외선 영상으로 분석했습니다. 1층은 대형 서버실로 추정되는 공간. 2층부터 14층까지는 작은 방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각 방마다 책상과 컴퓨터가 보였습니다. 뭐지 이게? 폭격 전후 사진을 비교했습니다. 타격 정확도가 소름 돋을 정도였습니다. 건물 중앙 엘리베이터 샤프트를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오차 1m 이하. 다른 군사시설들과 똑같은 정밀도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 건물을 정확히 알고 의도적으로 타격 리스트에 포함시켰다는 뜻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경력상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 중에 군사시설이 아닌 곳을 폭격하면 국제법 위반입니다. 민간시설 공격은 전쟁 범죄죠. 하지만 이 정밀도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폭탄 잔해 분석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현장에서 수거한 파편들이 사진으로 첨부돼 있었습니다. 날개 조각, 유도장치 파편, 탄두 껍질. 그리고 한 조각을 확대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금속 파편에 각인된 글자. 코리아. 한국. 손을 떨며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KGBB 한국형 정밀 유도 폭탄. 사거리 110km. 특징 날개를 펼쳐 활공하며 스스로 목표를 찾아가는 폭탄. 명중률 100%. 말도 안 됩니다. 미국의 JDAM은 사거리 28km입니다. 유럽의 AASM은 60km 정도죠. 110km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국경을 넘지 않고도 적 깊숙이 타격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더 놀라운 건 명중률이었습니다. 태국군 훈련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실전 배치. 발사된 KGBB 총 47발 중 명중 47발, 명중률 100%. 이게 가능한 거야? 미국 JDAM의 실전 명중률은 85% 정도입니다. 그것도 훌륭한 수치죠. 하지만 100%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KGB 가격 약 1억 원. 미국 JDAM 약 2억 5천만 원. 가격은 절반. 사거리는 4배. 명중률은 더 높았습니다. 한국이 언제 이런 걸 만들었지? 제 머릿속 상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저는 미국 무기가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가끔 유럽 무기가 특정 분야에서 앞서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미국이 1등이죠. 한국은 훈련용 무기 만드는 나라 아니었나? K9 자주포가 좀 팔린다는 건 알았지만 유도폭탄까지? 다시 위성사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상한 건물. 창살, 감시 카메라, 서버실. 그리고 1m 오차로 정확히 뚫린 중앙 구조물. 도대체 저게 뭐길래? CIA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시아누크빌 외곽 건물들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몇 개의 보고서가 떴습니다. 2024년 3월 작성된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의 불법 스캠 산업 현황.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시아누크빌은 동남아시아 최대 온라인 사기 허브로 성장했다. 중국, 한국, 일본, 동남아 각국을 대상으로 한보이스피싱 조직이 집결해 있다. 피해자들을 납치 감금하여 강제로 사기 범죄에 동원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캄보디아 정부와 범죄 조직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위성사진을 봤습니다. 창살이 있는 창문들, 감시 카메라들, 빼곡한 책상과 컴퓨터들. 이곳이 감금시설이었구나.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들을 봤습니다. 탈출한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하루 18시간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도망치면 폭행당했습니다. 창문은 다 잠겨 있었고 경비원이 24시간 감시했어요. 그중 한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한국인 대학생 사진이었습니다. 실종되었다가 시신으로 발견됐죠. 저는 기억합니다. 이때 한국이 움직였고 미국과 영국에서 캄보디아 범죄를 장악한 프린스 그룹에 대한 제재가 들어갔던 그 사건 말입니다. 입이 말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태국군이 전쟁 중에 범죄 단지를 함께 타격한 겁니다. 그것도 1m 오차 없이 정확하게. 왜? 누가 지시한 걸까? 태국 군부? 아니면 다른 누군가? 그리고 왜 하필 한국 무기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다시 폭격 지점 13곳을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12곳은 명확한 군사 표적. 한 곳은 범죄 단지. 하지만 모두 같은 정밀도로 타격됐습니다. 계획적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죠. 이건 전쟁이 아니야. 뭔가 다른 거야.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2시간 동안 이 화면만 들여다본 거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태국군의 타격은 정확했다. 그런데 한 곳은 범죄 단지였다. 한국 무기로. 이렇게 쓰면 믿을까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상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존스 장군님, 클라크입니다. 새벽에 무슨 일이야? 태국 캄보디아 전쟁 분석 중인데요.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상하다니? 폭격 지점 중 한 곳이 군사시설이 아닙니다. 범죄 단지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확실해? 네. CIA 보고서와 대조해봤습니다. 불법 스캠 조직 본거지로 추정됩니다. 그 건물 이제는 잔해만 남았습니다. 폭탄 한 발이 정확히 중심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서버실을 파괴하고 엘리베이터를 무너뜨렸죠. 하지만 주변 건물들은 멀쩡했습니다. 민간인 피해 없음. 이건 기술이야. 정말 대단한 기술이야. 그런데 왜 이 기술을 범죄단지에 썼을까? 전쟁 중에 왜 굳이 이곳을 리스트에 넣었을까? 한국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숨기고 있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이번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태국은 왜 한국 무기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왜 하필 그 건물을 폭격했는지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왜 태국은 한국 무기를 선택했을까? 책상 위에 동남아시아 지도를 펼쳤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각국의 무기 도입 현황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태국부터 살펴봤습니다. 지난 10년간 태국이 한국에 투자한 금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규모네. 태국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이 한국으로 흘러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태국만이 아니었다는 거였습니다. 지도에서 눈을 동쪽으로 옮겼습니다. 베트남. 2025년 8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었죠. K9 자주포 20문 도입 계약 3,500억 원 규모였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베트남은 공산권 국가입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 중국 무기에 의존해 왔죠. 그런 나라가 한국 무기를 샀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입니다. 사거리 40km, 분당 6발 발사 가능. 자동화 시스템으로 진지 변경도 신속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위력이 입증됐고 현재 전 세계 11개국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왜 갑자기? 남중국해 분쟁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중국 눈치를 보던 베트남이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건 그만큼 절박했다는 뜻입니다. 지도를 더 내려다봤습니다. 필리핀. 2025년 6월 FA-50 전투기 12대 추가 도입. 이미 보유한 12대와 합쳐 총 24대가 됐습니다. 필리핀 공군 전력의 핵심이 된 거죠. 서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말레이시아. FA-50 경공격기 18대 보유. 지도 위에 표시를 하나씩 해 나갔습니다. 북쪽 태국 파란색 표시. 동쪽 베트남 빨간색 표시. 남쪽 필리핀 녹색 표시. 서쪽 말레이시아 노란색 표시. 그리고 한가운데 표시가 하나도 없는 나라. 캄보디아. 사방이 포위됐네.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원을 그렸습니다. 북쪽, 동쪽, 남쪽, 서쪽. 모든 방향에서 한국 무기가 캄보디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T-50, FA-50, K9 자주포 호위함. 종류도 다양했죠. 공군, 해군, 육군 전력이 모두 한국산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아니었습니다. 각국이 독립적으로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캄보디아를 완전히 포위한 겁니다. 동남아시아 방산 시장 점유율을 찾아봤습니다. 한국산이 60%를 넘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던 시장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성비와 성능, 빠른 납기. 이 세 가지가 동남아 국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유럽산 무기는 비싸고 납기가 몇 년씩 지연됐습니다. 미국산 무기는 정치적 제약이 많았죠. 중국산 무기는 신뢰도가 낮았습니다. 한국 무기는 달랐습니다. 적정한 가격에 검증된 성능, 그리고 약속된 기한 내 인도. 태국의 푸미폰 아둔야대급 호위함은 계약 후 3년 만에 인도됐습니다. 작전 가동률은 95%를 넘었죠. 폴란드가 독일 레오파르트의 전차를 9년 기다린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한국 K 전차는 3년 만에 180대가 모두 인도됐죠. 태국도 같은 경험을 했던 겁니다. 책상 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CNN 국제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전쟁 나흘째, 캄보디아군 속수무책. 화면에 전쟁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면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캄보디아 국방부 앞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군 총사령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제사회에 알립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태국의 일방적인 침략을 받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손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었죠. 그런데 이 전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태국은 한국산 최첨단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에 맞설 수단이 없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화면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주변국에 대한 무기 수출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한다면 잠시 멈췄다가 크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서울을 초토화할 것입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초토화? 무엇으로? 캄보디아군 현황을 다시 꺼냈습니다. 보유 무기 대부분이 19만 6,070년대 구형이었습니다. 중국산 59식 전차, 러시아산 미그-21 전투기. 모두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장비들이죠. 국방 예산은 태국의 10분의 1 수준. 작전 가동률은 50%도 안 될 거라 추정됐습니다. 서울을 초토화? 미사일도 없는데? 장거리 타격 능력도 없고 공굴력은 태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CNN 앵커가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을 캄보디아의 절박한 외교적 압박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싱가포르 군사연구소 분석가가 나왔습니다. 캄보디아의 위협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군사적 능력이 아닌 정치적 메시지죠. 한국의 무기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일종의 호소입니다. 다른 전문가도 나왔습니다. 캄보디아는 이미 포위됐습니다. 북쪽 태국, 동쪽 베트남, 남쪽 필리핀까지 모두 한국 무기로 무장했죠. 이건 캄보디아의 패배 선언이나 다름없어요. 화면을 끄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캄보디아 총사령관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울을 초토화하겠다. 그건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이었죠. 한국 무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자신들을 보며 느낀 공포. 사방이 한국산 무기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느낀 고립감. 그 모든 게 저 한마디로 터져나온 겁니다. 트위터를 켜봤습니다. 전 세계 반응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봤습니다. 저 협박 속에는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압도적 성능에 대한 인정. 동남아 전체 판도가 바뀌었다는 인정. 더 이상 맞설 수 없다는 인정. 적이 두려워하는 건 무기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존재 자체였습니다.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동남아에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방산 수출국 순위에도 들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동남아 국가들이 전력 현대화의 기준으로 한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국 국방부 장관이 2024년 직접 한국을 방문해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베트남은 공산권 국가임에도 한국 무기를 선택했죠.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는 이미 한국 전투기로 훈련 체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만 홀로 남겨진 겁니다. 구형 무기, 낮은 예산, 추락하는 전투력. 사방에서 한국 무기가 자신들을 겨누고 있는 상황. 이게 바로 기술의 힘이구나. 한국은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동남아 군사 질서를 재편했습니다. 무기를 팔았을 뿐인데 지역 전체가 바뀐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KGBB가 있었습니다. 110km 사거리, 1m 오차, 명중률 100%. 이 숫자들이 캄보디아를 절망하게 만든 겁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존스 장군이었습니다. 클라크, 캄보디아 기자회견 봤어? 네, 방금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허세죠. 하지만 의미는 있습니다. 어떤 의미? 한국 무기가 동남아 표준이 됐다는 걸 적국조차 인정한 겁니다. 장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계속 분석해. 이건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저는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하지만 이 순간 새로운 플레이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동남아를 시작으로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접었습니다. 이제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 나흘째 되던 날 긴급 군사회의가 열렸습니다. 국경 근처로 모든 전력을 집결시키기 시작했죠. 위성사진에 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VT4 전차 20대가 국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산 3세대 주력 전차였습니다. 125mm 활강포를 장착한 현대식 전차죠. 캄보디아군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HQ-12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전개됐습니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사거리가 50km에 달했습니다. 레이더 안테나가 하늘을 향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요격하겠다는 거네. 캄보디아군 지휘부의 의도가 보였습니다. 지난 공습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했으니 이제는 방공망을 구축한 겁니다. HQ-9 미사일 시스템도 배치됐습니다. 구형이긴 하지만 숫자로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이었죠. 중국 군사자문단도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위성사진에서 중국군 차량 5대가 확인됐습니다. 중국이 직접 나섰네. 캄보디아 혼자서는 안 되니 중국의 도움을 요청한 거죠. HQ-12 운용 지도, 전술 자문, 정보 분석. 중국 자문단이 캄보디아군을 실시간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에도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태국이 다시 공습하면 이번엔 요격당할 수도 있습니다. 분석관 한 명이 말했습니다. HQ-12는 검증된 무기니까요. 중국이 수출한 방공 시스템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축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KGBB는 다를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거리가 110km예요. HQ-12 사거리 밖에서 투하할 수 있습니다. 동료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래도 활공하면서 접근하잖아요. 그때 잡을 수 있죠. 레이더가 잡을 수 있을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태국군이 움직였습니다. FA-50 전투기 4대가 이륙했습니다. 한국산 경전투기였죠. T-50 훈련기를 기반으로 만든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가볍고 빠르고 정밀했습니다. 편대는 국경선에서 80km 떨어진 지점까지만 접근했습니다. 캄보디아 영공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KGBB를 투하했습니다. 4발의 폭탄이 날개를 펼쳤습니다. 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으로 그 장면을 실시간 추적했습니다. 폭탄들이 마치 새처럼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100km를 향해서요. 캄보디아 방공망 상황실에서는 패닉이 시작됐습니다. 레이더에 안 잡혀요. HQ-12 운용병이 외쳤습니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자문관이 달려왔습니다. 불가능해. 다시 확인해봐. 레이더를 재가동했습니다. 주파수를 바꿔가며 스캔했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안 잡혔습니다. 고도를 낮춰서 날아오는 건가? 아니요, 고도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신호가. 운용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작아요. 미사일인지 새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KGBB의 레이더 반사 면적이 극도로 작았던 겁니다. 스텔스는 아니지만 작은 크기와 활공 방식 때문에 탐지가 어려웠죠. 30초가 지났습니다.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첫 번째 목표물이 명중당한 거였습니다. VT-4 전차 한 대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포탑이 날아갔죠. 뭐야? 어디서 날아온 거야? 두 번째 폭발. 옆에 있던 전차가 또 터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30초 간격으로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HQ-12 레이더는 끝내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중국 자문관이 무전기를 집어던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20년 넘게 중국 방공 시스템을 운용해 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죠. 요격률 0%. 단 한 발도 막지 못했습니다. 지휘소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HQ-12가 무용지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사령관이 소리쳤습니다. 참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적 전투기는 국경선 밖에 있습니다. 우리 영공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럼 폭탄이 어떻게? 혼자 날아왔습니다. 100km를요? 사령관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두 번째 공습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목표가 달랐습니다. HQ-12 레이더 기지 자체를 타격한 겁니다. 캄보디아군은 또다시 요격을 시도했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빗나갔습니다. KGBB는 너무 작고 너무 낮고 너무 정확했습니다. 레이더 안테나가 폭발했습니다. 장비가 모두 파괴됐죠. 이제 캄보디아에는 방공망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공습은 로켓 발사 기지를 겨냥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태국을 공격할 때 쓰던 바로 그 기지였습니다.
KGBB 6발이 투하됐습니다. 6발 모두 명중했습니다. 로켓 발사대 셋, 탄약고 둘, 지휘 벙커 한 곳. 모두 잔해가 됐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에서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명중률 100%.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전에서 이런 수치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국 JDAM도 85% 정도입니다. 그것도 훌륭한 수치죠. 하지만 100%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KGBB는 해냈습니다. 발사된 47발, 명중 47발. 단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CNN 속보가 떴습니다. 캄보디아군 방공망 완전 무력화. 중국산 무기 체계 붕괴. 화면에 파괴된 VT-4 전차들이 나왔습니다. HQ-12 레이더 잔해도 보였죠. 앵커가 말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방공 시스템이 한국산 유도폭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전문가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영국 군사연구소 소속이었습니다. HQ-12는 검증된 무기예요. 많은 나라가 쓰고 있죠. 하지만 KGBB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사거리, 정밀도, 스텔스성 모두에서 중국 무기를 압도했어요. 다른 분석가도 나왔습니다. 이번 전쟁은 중국 방산업계에 충격을 줄 겁니다. 자국 무기가 실전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패배한 건 처음이거든요. 베이징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분쟁은 양국이 대화로 해결해야 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캄보디아에 제공한 무기 체계가 무력화됐는데 중국의 입장은? 대변인이 말문을 막혔습니다. 그것은 현장 상황을 더 파악해봐야.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중국은 침묵했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국 무기가 실전에서 완패했으니까요. 펜타곤 회의실에 긴급 소집이 떨어졌습니다. 고위 장성들이 모였습니다. 존스 장군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태국 캄보디아 전쟁에서 중요한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화면에 KGBB 사진이 떴습니다. 한국형 정밀 유도폭탄 KGBB입니다. 사거리 110km, 명중률 실전 100%. 중국의 HQ-12 방공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한장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JDAM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거리는 4배, 가격은 절반, 명중률은 더 높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장성이 물었습니다. 검증은 됐습니까? 태국군이 2024년 7월부터 실전 배치했고 이번 전쟁에서 완벽히 입증됐습니다. 그럼 우리도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존스 장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전에 파악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왜 한국이 이런 무기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장군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위성사진이 나왔습니다. 왜 이 건물을 폭격했는지 말입니다. 바로 제가 처음 발견한 그 범죄단지 건물이었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건물은 군사시설이 아닙니다. 확대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감시 카메라, 서버실, 창살. 전형적인 불법 시설 구조입니다. 그런 곳을 왜 폭격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파악해야 할 핵심입니다. 장군이 말했습니다. CIA에 추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곧 들어올 겁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 무기가 무너졌습니다. 한국 무기가 압도했죠. 하지만 진짜 의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왜 범죄단지를 폭격했을까? 누가 그 결정을 내렸을까? 한국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새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CIA 마크가 찍혀 있었죠. 캄보디아 불법 산업 실태 보고서. 손을 떨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이제 답을 찾을 시간이었습니다. 봉투에서 두툼한 서류 묶음이 나왔습니다. 표지에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극비 마이너스 캄보디아 조직범죄 실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첫 장을 넘겼습니다. 시아누크빌 동남아시아 최대 범죄 허브. 부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부군부범죄 조직 삼각 유착의 실체.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는 2023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했더군요. CIA 동남아 지부가 2년간 조사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캄보디아 GDP의 약 30%가 불법 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0%. 한국가 경제의 3분의 1이 범죄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다음 장에 지도가 나왔습니다. 시아누크빌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13개. 범죄 조직 본거지 위치였죠. 손가락으로 그중 하나를 짚었습니다. 좌표가 익숙했습니다. 제가 위성사진에서 본 바로 그 건물이었습니다. 폭격당한 건물. 지타워 15층 규모 복합 범죄시설. 숨이 막혔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제재로 현재는 텅 비어 있었지만 만약 이 건물에서 여전히 불법 활동이 이루어졌다면 한 건물에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갇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피해자 증언이 나왔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에 왔어요. 필리핀 출신 20대 여성의 증언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겼어요. 건물에 감금됐고 하루 18시간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돈을 요구하는 일이었어요. 거부하면 폭행당했습니다. 3개월 만에 탈출했지만 아직도 악몽을 꿉니다. 다음 증언. 미얀마 출신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6개월간 갇혀 있었습니다. 탈출을 시도했다가 지하 감금실에 2주간 갇혔어요. 다음 섹션 제목이 보였습니다. 정부 마이너스 범죄 유착관계.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고위층 다수가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 시아누크빌 지역 경찰의 80%가 범죄 조직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군부 일부도 범죄시설 보호에 가담하고 있다. 증거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범죄단지 입구를 지키는 모습. 군 차량이 범죄 조직 인사를 호송하는 장면. 정부 고위 관료가 범죄단지 대표와 악수하는 사진. 이건 국가가 아니야. 중얼거렸습니다. 범죄 조직이 국가를 점령한 거야.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중에 군사시설이 아닌 곳을 폭격한 이유. 그곳은 국제사회가 손댈 수 없던 범죄의 심장이었습니다. 외교로도, 법으로도, 압박으로도 건드릴 수 없었던 곳. 그런데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CIA 동남아 지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분석관 클라크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지타워 보고서 받았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데요. 어떤 정보요? 이 건물이 폭격당한 게 12월 8일 맞죠? 네, 맞습니다. 폭격 이후 상황은 어떻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건물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인명피해는? 남아있던 범죄 조직원 약 6명 사망 추정. 대부분 이미 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밀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 기술이 있었습니다. KGBB. 110km를 날아가 1m 오차로 꽂히는 폭탄. 이 정밀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작전이었습니다. 민간인 피해 없이 범죄의 심장만 도려낼 수 있었던 건 한국 무기 덕분이었습니다. 한국 무기였기에 가능했습니다. 국경 밖에서 투하해도 정확히 도달했습니다. 1m 오차로 범죄의 심장만 제거했습니다. 주변 민간인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았죠. 책상 위 전화가 울렸습니다. 존스 장군이었습니다. 클라크, CIA 보고서 봤어? 네, 방금 다 읽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태국은 전쟁을 이용해서 범죄 단지를 제거한 겁니다. 그럴 리가. 증거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사전 대피했어요. 민간인 피해도 없었고요. 장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건 계획된 거였다는 말이야? 네. 그리고 한국 무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정밀도 때문입니다. KGBB만이 이런 작전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아침 브리핑 준비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전쟁을 분석해 왔습니다. 승자와 패자를 가렸죠. 전략과 전술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건 전쟁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정의의 집행을 목격한 거였습니다. 한국 무기가 단순한 살상 도구가 아니라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 본 겁니다. 범죄자만 제거하고 무고한 사람은 지킨다. 국경을 넘지 않고도 악을 응징한다. 이게 바로 기술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폭격이 계속됐습니다. HQ-12는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습니다. VT-4 전차는 절반이 파괴됐죠. 캄보디아군 사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위성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파괴 지점들이 계속 늘어났죠. 군사기지, 통신시설, 보급창. 모두 정확히 타격당했습니다. KGBB의 명중률은 여전히 100%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베이징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매일 확인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전쟁 관련 성명이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양국의 평화적 대화를 촉구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국 무기가 실전에서 참패했는데도 말이죠. 보통이라면 변명이라도 했을 겁니다. 현지 운용 미숙, 전술적 실수 같은 거요. 하지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중국 국영방송도 이 전쟁을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뉴스 시간에 30초 정도만 할애했죠.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뉴스로 넘어갔습니다. HQ-12 실패는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VT-4 파괴 소식도 없었죠. 완전히 묵살한 겁니다. 반면 서방 언론은 난리였습니다. CNN이 특집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부상, 중국 방산의 위기. 영국 BBC도 비슷한 제목으로 보도했죠. 중국제 무기 실전에서 한국제의 완패. 로이터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HQ-12 요격률 0%, KGBB 명중률 100%. 숫자가 전부를 말해줬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들도 들끓었습니다. 제인스 디펜스가 긴급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KGBB는 게임 체인저다. 사거리 110km는 전술적 혁명이다. 중국 방공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났다. 독일 방산 전문지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한국이 정밀 유도무기 시장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 전 세계 방산업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한국에 문의를 넣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루마니아도 관심을 보인다고 했죠.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도 접촉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 방산업체 주가가 연일 치솟았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중국 방산업체들은 주가가 떨어졌죠.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전에서 졌는데 이 무기를 누가 사겠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무기는 카탈로그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전에서 작동하느냐가 전부죠. 그런데 HQ-12는 실전에서 한 발도 못 막았습니다. VT-4는 일방적으로 파괴됐고요. 이건 치명적이었습니다. 패닉 상태였던 거죠. 자신들이 자랑하던 무기가 무너졌으니까요. 캄보디아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수도 푸놈펜에서 긴급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캄보디아 국방장관이 보고했습니다. 현재 전력으로는 태국을 막을 수 없습니다. HQ-12는 무용지물이고 VT-4는 절반이 파괴됐습니다. 사기는 바닥이고 탈영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물었습니다. 중국에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없나? 이미 3차례 요청했으나 답이 없습니다. 베이징이 우리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중국은 캄보디아의 오랜 우방이었습니다. 경제 원조도 해주고 무기도 팔아줬죠. 하지만 자국 무기가 망신당하자 슬그머니 뒤로 빠진 겁니다. 캄보디아 군부 내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중국 무기를 믿었던 게 실수였어. 차라리 한국 무기를 샀어야 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쟁은 계속됐고 캄보디아는 밀리고 있었죠. 국경 마을 주민들이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난민이 속출했습니다. 캄보디아 내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죠. 왜 이런 전쟁을 시작했느냐? 중국 무기는 쓰레기다.
정부는 책임져라. 푸놈펜 시내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경찰이 진압에 나섰지만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정부는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모니터로 지켜봤습니다. 한 나라가 무너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군사적 패배가 정치적 위기로 번진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엔 무기가 있었습니다. 중국 무기의 실패, 한국 무기의 성공. 이 대비가 모든 걸 바꿔놓은 겁니다. 펜타곤 회의실에 또 소집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국방부 장관까지 참석했습니다. 심각한 안건이라는 뜻이었죠.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극명하게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1위로 올라선 겁니다. 한장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국방정보국 분석 결과입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죠. 다른 화면이 떴습니다. 한국 무기 수출 계약 목록이었습니다.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계약 금액이 수십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까지 한국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이 결정적 홍보가 됐어요.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한 참모가 물었습니다. 우리 JDAM은요? 사거리 28km입니다. KGBB는 110km죠. 가격은 2배 비쌉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거든요.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한국을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 봐야 해요. 그들의 기술을 배우고 협력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동안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였죠. 한국이 특정 분야에서 우리를 앞섰다는 걸요. 그리고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동맹국이 강해진 거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중국은 침묵했고 캄보디아는 무너졌죠. 한국은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백악관이 움직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죠. 저도 펜타곤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트럼프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분쟁 곧 끝날 겁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양국 정상과 전화통화를 할 예정입니다. 평화협정을 중재할 것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각하,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트럼프가 웃었습니다. 제가 이미 한 번 해냈으니까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 10월 말 쿠알라룸푸르 사진이 나왔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외교장관이 악수하는 장면이었죠. 트럼프가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저는 이 두 나라를 평화 테이블로 이끌었습니다. 휴전협정이 체결됐죠. 물론 그게 오래가지 못했지만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더 강력한 파트너가 있으니까요. 기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트럼프가 활짝 웃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의 룰을 바꿨어요. 정밀하고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방식으로요. 손짓을 크게 하며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라면 우리는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쟁을 멈출 수 있어요. 카메라가 트럼프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그들 없이는 이 지역 평화가 불가능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평화의 파트너로요. 회견이 끝나자마자 국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본 관방장관 긴급 기자회견. 미일 동맹이 아시아 평화의 기반입니다. 목소리에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한국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역할도. 말끝을 흐렸습니다. 누가 봐도 당황한 티가 났죠. 중국 외교부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대변인이 단상에 섰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개입은 지역 안정에 도움이 안 됩니다. 관련국들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을 평화 파트너로 지목한 것에 대해서는요? 대변인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판단이니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베이징이 완전히 당황한 겁니다. 자신들이 동남아 영향력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한국이 튀어나온 거예요. 저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거든요. 존스 장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클라크, CNN 봤어? 네, 방금 봤습니다. 이거 봐. 장군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CNN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폭격된 13개 지역 분석 결과 공개. 일부 지역 범죄 조직 본거지로 확인.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기사는 계속됐습니다. 이번 폭격으로 범죄 조직 거점 상당수 파괴.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국제 반응이 달려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내 인신매매 시설이 파괴된 것은 긍정적. 다만 민간인 피해 여부는 철저히 조사돼야.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범죄단지 타격에 사용됐는데요? 대변인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정상적인 방산 수출은 국제법상 문제 없습니다. 태국은 우리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는 들끓었습니다. 우리 무기가 범죄자들 처단했네. 이게 진짜 정의 구현이지. 여론이 완전히 우호적으로 돌아선 겁니다.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정의 집행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나토 본부에서도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유럽 장성들이 모였습니다. 의제는 하나였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 도입 검토. 한 프랑스 장성이 말했습니다. KGBB의 실전 성능은 입증됐습니다. 우리도 도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독일 대표가 반대했습니다. 유럽 방산업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폴란드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업계보다 실전 능력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 K 전차로 만족했습니다. KGBB도 검토할 겁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새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실에서 온 거였습니다. 한국 국방부와 협력 방안 논의 예정. KGBB 기술 정보 공유 협의, 상호 운용성 검토 착수. 미국이 한국에 손을 내민 겁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술을 주는 쪽이었는데 이제는 받는 쪽이 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한국이라는 이름으로요. 트럼프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라면 평화를 만들 수 있다. 그건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의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조용한 중견국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를 설계할 수 있는 파트너,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 세계가 인정한 새로운 강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엔 1억 원짜리 폭탄 하나가 있었습니다. KGBB. 110km를 날아가 정의를 실현한 그 작은 날개가 세상을 바꿔놓은 겁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12월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30년 군 생활 중 처음 밟아보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펜타곤에서 특별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국 방산기술 현장 조사. 명목은 그랬지만 사실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무기를 만들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KGBB를 개발했는지. 경기도 성남으로 향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가 있는 곳이었죠. 차장 밖으로 서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 복잡한 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던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네.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사전 공문 덕분에 담당자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FA50 총괄 책임자가 기다리고 있었죠. 김영수 부사장이었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사이먼 클라크 분석관님.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있었습니다.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야말로요. 이번 태국 관련해서 KGBB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김 부사장이 웃었습니다. 궁금하시죠? 미국 분석관께서 왜 여기까지 오셨는지 알겠습니다. 회의실 벽면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T-50 훈련기 시제기, FA-50 첫 비행, KGBB 테스트. 모두 한국 기술자들의 땀이 배어 있는 장면들이었죠. 솔직히 놀랐습니다. 110km 사거리는 믿기 어려우셨죠? 김 부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직접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옆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KGBB 개발 총괄 이재훈 박사였습니다. 클라크 분석관님, 반갑습니다. 그의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박사님, KGBB 개발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이 박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죠. 미국 JDAM보다 멀리 날아가는 폭탄을 만드는 것. 하지만 예산은 절반밖에 없었어요. 숫자를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JDAM 개발비는 수천억 원이었죠. 우리는 1,500억 원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화이트보드를 가져왔습니다. 날개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죠. 활공 방식을 택했습니다. 로켓이 아니라 글라이더처럼요. 엔진이 없으니 가벼워요. 날개만 정밀하게 만들면 됐습니다. GPS와 INS를 결합한 유도장치도 국산화했죠. 손가락으로 설계도를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공기역학적 설계. 바람을 타고 100km 이상을 날아가야 하니까요.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밤샘 작업이 2년간 계속됐어요. 김 부사장이 거들었습니다. 2020년 첫 테스트 때 기억나세요? 이 박사가 웃었습니다. 실패했죠. 70km에서 추락했어요. 설계를 다시 갈아엎었습니다. 2021년 두 번째 테스트 85km까지 갔어요. 세 번째는 95km. 네 번째에서야 110km를 넘겼습니다. 2022년 가을이었죠. 숫자 하나하나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명중률은 어떻게 100%를 달성했습니까? 이 박사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무기를 믿고 쓸 조종사들을 생각했죠. 한 발이라도 빗나가면 그들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부품을 10번씩 테스트했어요. 불량률 0%를 목표로 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무기였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절반으로 줄였습니까? 김 부사장이 답했습니다. 부품을 통합했습니다. 미국은 여러 업체가 나눠서 만들죠. 우리는 한 곳에서 전부 만들어요. 중간 마진이 없어지니 가격이 낮아집니다. 게다가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췄어요. 연간 2,000발 이상 생산 능력이 있습니다. 공장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생산 라인에 들어섰습니다. 기술자들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5년 됐습니다. 힘들지 않나요? 그가 웃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보람 있습니다. 제가 만든 부품이 세계 최고의 무기가 되니까요. 자부심이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다음 공정으로 이동했습니다. 품질 검사실이었습니다. 모든 부품이 현미경 아래에서 검사받고 있었죠. 불량품은 어떻게 됩니까? 즉시 폐기합니다. 재작업도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명중률이 100%입니다. 엄격함이 느껴졌습니다. 타협 없는 품질 관리. 그게 바로 KGBB의 비밀이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방산 강국이 됐습니까? 김 부사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50년을 아십니까? 그때 우리는 총알 하나 만들지 못했어요. 미국이 주는 무기로만 싸웠죠. 그게 얼마나 참담했는지 아십니까?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언제든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공포.
우리 생존이 남의 손에 달려있다는 절망.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들자고. 1970년대 자주국방선언이 나왔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방산 육성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박사가 이어받았습니다. 처음엔 M16 소총 카피부터 시작했죠. 그 다음엔 K1 전차, K9 자주포. 하나씩 배우고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실패도 많았어요. 돈도 많이 들었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육성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T-50 훈련기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김 부사장이 벽면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였습니다. 나라가 부도 직전까지 갔죠. 그런데도 T-50 개발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 미래였으니까요. 로키드 마틴과 협력했습니다. 기술을 배웠죠. 하지만 카피는 안 했어요. 우리만의 설계로 만들었습니다. 2005년 첫 비행에 성공했어요. 사진 속 기술자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FA-50으로 이어졌죠. 경전투기 버전입니다.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가 샀어요. 실전에서 검증됐고 신뢰를 얻었습니다. 숫자를 말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1개국이 우리 항공기를 씁니다. 수출액은 수조 원에 달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가성비, 실전성, 통합성. 이 박사가 세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이게 우리 무기의 강점입니다. 가성비 마이너스 같은 성능의 절반 가격. 실전성 마이너스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무기. 통합성 마이너스 훈련기, 전투기, 유도탄이 모두 연결됨. 태국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 무기는 카탈로그 스펙이 아니라 실전 경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한국 무기의 진짜 힘은 뭡니까? 김 부사장과 이 박사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답했습니다. 정신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절실함이에요. 우리는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생존하기 위해 무기를 만든 나라죠. 그 절박함이 KGBB를 만들었어요. 명중률 100%는 기술만으로는 안 나옵니다. 한 발도 빗나가면 안 된다는 마음에서 나오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군 생활 중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진심을 본 겁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950년 폐허, 2025년 방산 강국. 75년 만의 기적. 하지만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땀과 눈물과 절실함의 결과였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탑승 수속을 밟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서 엔지니어들이 또 밤을 새우고 있을 겁니다. 더 나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 더 정확한 폭탄을 만들기 위해. 그들 덕분에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제 보고서가 펜타곤을 뒤흔들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실체 기술이 아닌 정신. 제목부터 파격적이었죠. 국방부 장관이 직접 불렀습니다. 클라크, 이 보고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우리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 같아. 그날 오후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합참, 국방차관, 각군 참모총장. 펜타곤 최고위층이 모두 모였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방산 강국입니다. 현재 대기 중인 계약들입니다. 리스트가 떴습니다. 태국 KGBB-2 200km급 200발 주문 확정. 필리핀 FA-50 추가 12대 협상 중. 폴란드 KGBB 기술 이전 협의. 한장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폴란드는 우리 동맹국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한국 무기를 삽니까? 납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주문 후 6개월이지만 미국은 최소 18개월이 걸립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속도가 경쟁력입니다. 한국은 빠르고 정확하고 저렴해요. 우리는 느리고 비싸고 복잡합니다. 국방차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쟁보다 협력입니다.
한국을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 봐야 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존스 장군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정말 믿어요? 한국이 우리를 앞섰다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정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인정하기 쉽지 않을 텐데. 30년 동안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합니다. 숫자가 거짓말하지 않아요. 장군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보고서 덕분에 우리 전략이 바뀔 거야. 그날 밤 브뤼셀에서 긴급 전문이 왔습니다. 나토 본부였습니다. 긴급회의가 열렸다는 내용이었죠. 의제 한국 요인 분석. 유럽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텃밭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 육군 참모총장 발언. 차기 정밀 유도무기 도입 시 한국산도 고려할 것. 기자가 물었습니다. JDAM을 대체한다는 뜻입니까? 대체가 아니라 보완입니다. 한국 KGBB의 장거리 능력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니까요. 이건 역사적 발언이었습니다. 미군이 동맹국 무기를 정식으로 도입 검토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주가가 또 치솟았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죠. 이제 한국 방사는 안전자산이야. 실전에서 검증됐잖아. 신뢰가 돈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뉴스가 날아왔습니다. KGBB-2 도입 확정. 200km급 장거리 버전이었습니다. 200발 계약, 금액 2,500억 원, 2026년 상반기 인도 목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개선하고 계속 발전시켰죠. 필리핀도 움직였습니다. FA50 추가 계약. 베트남은 K9 자주포 50문 추가 주문. 동남아 전체가 한국 무기로 재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펜타곤 건물을 덮었습니다. 저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첫 출근하던 날.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믿었던 그날. 그리고 지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파트너가 생긴 겁니다. 책상 위 지구본을 돌렸습니다. 태평양 너머 작은 반도. 그곳에서 시작된 변화가 세상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1억 원짜리 폭탄. 110km를 날아가는 작은 날개. 그게 군사 질서를 재편했습니다. 중국은 침묵했고 유럽은 긴장했죠. 미국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제 한국을 기준으로 무기를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성비는 한국만큼 나오는가? 실전성은 검증됐는가? 납기는 지킬 수 있는가? K-스탠더드. 새로운 표준이 생긴 겁니다. 모니터를 켰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전쟁 최종 분석. 결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었다. 기술 문명의 전환점이었다. 한국은 무기가 아니라 정의를 수출하기 시작했다. 손을 멈추고 마지막 문장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30년 군 생활의 마지막 보고서. 그리고 아마도 가장 의미 있는 보고서.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1억 원짜리 폭탄이 만든 새로운 세상. 그 세상에서 한국은 더 이상 조용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기준. 정의를 실현하는 힘. 그리고 평화를 설계하는 파트너.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을 겁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으로요. 1억 원짜리 폭탄 하나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110km를 날아가 정의를 실현한 작은 날개. KGBB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70년 전 총알 하나 없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배우는 기준이 됐죠. 미국 펜타곤 분석관조차 인정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다. 절실함으로 만든 무기. 한 발도 빗나가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완성한 명중률 100%.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이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세계 표준이 된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 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